그래요. 그러면 한국 보수교회는 그러면 이게 한국 사회처럼 보수주의자로 머무를 수 있는데 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대로 극우주의자가 됐는가라는 거예요. 왜 극우화의 길로 갔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먼저 극우의 특징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극우주의자라고 얘기를 할까? 물론 정치적으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주 독특한 두 가지 특징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합리성의 결여입니다. 극우주의자들은 합리성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수주의자들을 얘기를 할 때 극우와 대비되는 보수주의자들을 얘기할 때 합리적 보수주의자 이런 용어를 쓰죠. 그렇죠? 합리적 보수주의자. 그러면 극우주의자들은 무슨 비합리적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상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나름대로 체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계 역사 보면 보수와 진보가 늘 양날개로 계속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상사적으로도 토대가 분명히 있고 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수적 세계관에 의해서 탄탄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는 토론이 가능합니다. 그죠? 대화도 가능하죠. 합리성 안에서 토론이 가능해요. 네가 옳으냐, 내가 더 옳으냐, 뭐가 더 옳으냐, 이게 토론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극우주의로 넘어가게 되면 합리성이 없어요.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논리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선관위에 중국인 해커가 압력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 근데 그때 그들이 압력하고 있을 때가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예요. 그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행안부 장관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걸 막무가내로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토론을 할 때 계속 우기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극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최근에도 여러 토론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지켜내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사람들이 열만 받는 거예요, 열만. 이게 지금 토론을 한다는 거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화를 나누자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학문적으로도 얘기합니다. 이런 극우주의자들의 얘기를 한마디로 개소리다. 영어로 bullshit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왈왈왈왈 짖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극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성의 결여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 때문에 인간에 대한 존중을 상실한 거예요. 이것이 극우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그래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자들은 일단 정치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를 더 번영하고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방법인가, 여기에 대해서 목표가 같은데 방법이 다른 거거든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극우주의를 넘어가게 되면 자기들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사람이 죽어나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다쳐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최근 한 10여 년 동안 계속 못 겪어왔습니다. 어떤 거예요? 1980년 광주 민주화항쟁 때 희생당한 수천 명의 사람들, 그 유가족들이 지금도 슬퍼하고 있고 아직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극우주의자들 어떻게 하죠? 그들을 계속 조롱합니다. 인간의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전혀 공감할 생각이 없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과음을 해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었죠. 그때 극우주의자들이 뭘 했죠? 옆에서 폭식투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일주일, 2주일, 3주일 계속 굶주리면서 단식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피자를 먹으면서 피자 냄새를 풍기고 치킨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죠. 세월호, 이태원, 최근에 일어난 제주항공 참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유가족들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뭘 보게 되죠? 극우주의자들이 그들을 조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요. 이들에게는 정치적 목적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중인 쓸데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극우의 특징인데요. 지금 한국 보수신교가 이 두 가지 특징을 띠게 된 거예요. 합리성이 상실이 돼버렸고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가라는 거예요. 이 변화의 기점은 저는 1997년에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정부로의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죠. 1997년에. 그 이전까지를 돌아보면요. 그 이전까지는 보수 정치 세력이 정말 수십 년 동안 거의 독재와 비슷한 통치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들과 결탁하면서 별 어려움 없이 자신의 신념대로 그냥 자기의 신념대로 이렇게 해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지원을 다 받으면서.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기네들 볼 때 약간 빨갱이 의심스러운 그 세력들, 주사파, 이런 종북 세력인 것 같은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리로 나와 반정부 투쟁을 하기 시작하죠. 그 이전에 한국교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은 뭐였죠? 국가 권력에는 무조건 복종해라. 그렇죠? 로마서 13장을 근거로. 무조건 복종해라. 절대로 시위하면 안 된다. 데모하면 안 된다. 이걸 오랫동안 계속 강조했거든요. 어느 날 1997년 하루아침에 이 모든 가르침을 다 폐기쳐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오기 시작해요. 김대중 정부, 민주당 정부 타도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게 큰일 났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편안하게 자기의 신념대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로 점점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 버리죠. 정권이 다시 오는 게 아니라 또 계승이 되네요. 그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뭔가 반미, 효순이, 미순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미군 장갑차에서 이렇게 되면서 반미가 막 나오게 되고 자본주의를 수정하려는 얘기들이 막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막 나오게 되죠. 한국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이 정치 현지에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를 하는 단계는 넘어갔다. 이거 그대로 나가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힘에 의해서 이거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억지와 힘에 의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서 무슨 모 목사와 김모 목사와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악을 쓰는 목사들이 거리로 막 보수적인 목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뒤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계속해서 지지하는 발언들을 마치 아닌 것처럼 계속 쏟아내기 시작한 거고요. 그것이 지금 전광훈으로 모아진 거죠. 지금 한국 보수교회는 합리성을 상실해버렸고요. 인간에 대한 존중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극우의 길로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